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 32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2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5소단원 남한의 반공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54쪽 되겠고요. 자, 학습 목표 하나씩 봅니다.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독재 강화와 사회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쟁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화와 김일성 1인 독재 강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요. 1952년 발췌개헌, 그리고 1954년 4.4.5 입기헌, 요거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53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남로당 계열 숙청이라 되어 있죠.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로당, 그렇죠. 남조선 노동당 또는 노동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노동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계열이 숙청당합니다. 이건 김일성에 의한 것이었죠.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농업협동화도 북한 얘기네요. 그쵸? 자, 56년 가볼게요. 역시 북이라고 써있는데 연안파가 숙청됩니다. 역시 김일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3년에 있는 이 남로당 계열 숙청과 연안파 숙청 모두 김일성 1인 독재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8년 갈게요. 진보당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승만에 의한 일종의 숙청 사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남한 지역, 즉 대한민국에서 반공독재가 강화되는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용어를 보시면요. 반공주의의 원주경제, 여기까지는 남한 얘기고요. 대한민국 얘기고, 그리고 위에 그 오른쪽에 두 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북한 얘기겠죠.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형광펜 좀 칠할게요. 남한에는 이승만이 반공독재하고요. 전후 경제사회 변화 볼 거고요. 자, 끝으로 북한에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독재 혹은 1인 독재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시행한 두 차례 개헌의 경위는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연표에서 봤던 우리 발췌와 4.4.5 개헌 되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넣어볼게요. 1952년 발췌 개헌이 있고요. 54년은 4.4.5 개헌이 있습니다. 자, 52년 발췌 개헌 가면요. 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황을 보니까 1950년에 뽑힌 2대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는 더 이상 재선, 즉 재선 불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은요. 4년제고 2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대통령이었죠, 이승만이. 그래서 52년도에 두 번째 선거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근데 그에 대해서 2대 국회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안 뽑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간접 선거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겠죠. 그러면서 야당을 탄압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1952년도는 부산이 임시 수도였죠. 왜냐? 한국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반대하는 그 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막 구속하고 어디 막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어디 버스에 태웠는데 그대로 딴 데로 가버리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개헌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어떤 개헌안이었냐? 일단 정부 내지는 대통령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출한 게 있어요. 이 안은 내각 책임제였으니까 대통령의 힘을 좀 줄여보자는 게 아마 야당 의원들이 그런 의견이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일부만 절충합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든 간선제로 뽑든 별로 권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직선제로 뽑아놓고 내각 책임제의 아주 일부 내용, 그러니까 일부 내용만 가져오면 내각 책임제가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떼어왔다 해서 그것을 발췌해왔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2대 대선을 직선제로 치르게 됐고요. 결국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자, 54년 개헌은요. 56년에 있을 3대 대선, 56년에 있을 3대 대선을 대비해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회책한 것입니다. 자, 이 자유당은 이승만의 여당이었어요. 자, 내용이 뭐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의 제한을 철폐합니다. 자, 중임 제한, 중임이라는 것은 거듭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 대통령은 4년제고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는 것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해서 이 표를 얻으려면 이걸 개헌을 통과시키려면 135.33보다 표가 많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36표를 얻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35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4,4,5, 다른 말로 반올림 논리가 작동하면서 0.33명은 0.4보다 적으니까 이거는 없는 숫자다라고 하면서 135표만으로 가결시키는 황당한 논리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135표 나왔을 때는 이미 이것을 부결시켰었어요. 1차로 부결시키고 나중에 반올림, 즉 4,4,5 논리를 개진시키면서 135표로 다시 가결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4.4.5 개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헌이 됐고요.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바로 1956년 3대 대선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3파전이었대요. 자유당,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이었습니다. 진보당은 아직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였어요. 나중에 좀 대선 이후에 이제 꾸려지죠. 자, 유세하던 동시에 이제 열차에서 이동하던 도중에 민주당 후보 신익희 후보가 듣기 따르면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심정지로. 자, 그리고 진보당이 이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 후보가 바로 조봉암 후보였습니다. 이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과 자유당이 이제 2년쯤 지나서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조봉암의 간첩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라는 당 자체를 해체시키고요. 조봉암 후보였던 이 사람은 조봉암 후보는 처형되는 거죠. 뭐 당시에는 후보가 아닌 상태로 죽었지만 어쨌든 조봉암 처형당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반공주의 독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씌워진 누명이 간첩 누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나중에 2007년인가 그때쯤 다시 이 누명이 좀 벗겨집니다. 국가의 과거사 이런 해결을 위해서 한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자, 전후 경제사회 변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핵심 내용은요, 미국이 원조 도와줬다는 것이고요, 한국인의 교육열 알아주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전후 한국의 경제 발전 방식, 4번은 전후 한국의 사회 모습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경제 모습 볼게요. 미국의 원조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요, 주로 농산물과 소비재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입을 거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 해결에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국산 농산 물가와 면화밀 생산에는 위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짜로 들어오는 물건과 뭐 노동력도 들어가고 하는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과는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럼 위축되는 게 있었고요. 자, 유입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면 방직, 제분, 제당, 그러니까 면과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설탕 모두 흰색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불렸고요. 하지만 모두 소비재였다. 입으면 끝나, 먹으면 끝나라는 것이었죠. 새로운 그 재화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자, 산업시설 재투자는 부족했고요. 그리고 철강, 기계 등 생산재 공업 발달은 매우 더뎠다 혹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개입이 상당히 다수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도와주니까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많아졌고요. 50년대 말부터는 무상원조가 감소하고 모두 감소하고 유상차관화, 즉 빚이 되는 거죠. 빚덩이,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회 모습 보게 될 텐데, 자, 아무래도 도시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겠죠.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 전쟁 이후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자, 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초등교육 의무화였거든요. 의무화. 자, 근데 의무화를 시켜도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면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육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교육열. 자, 요즘 교실보다 더 크기가 작은데 사람들은 지금의 막 3배, 막 100명 가까이 한 교실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교육받은 이들이 6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화 발전 볼게요. 자, 문화 내용 보면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미국에서 원조 경제 들어오니까. 자, 미국식 대중문화,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두 수용하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비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개방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당시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 한국 전쟁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하는 위치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 빨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진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끝으로 북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와 그리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후 북한입니다.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수립 과정을 볼 건데요. 53년 연표에서 보셨을 때는 남로당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나왔을 건데, 자, 그 계열의 남조선 노동당의 영수가 바로 박헌영이었습니다. 자, 박헌영은 그야말로 김일성의 최대 정적이었어요. 최대 정치적 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헌영을 숙청하게 이르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소련에서 독재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자 북한의 스탈린이 될 수도 있는 김일성을 견제하려는 연안파 또는 yen안파라고도 합니다. yen안파의 도전이 있게 됩니다. 그죠?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그 yen안파가 있었죠. 근데 이들에 대한 숙청이 도리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그 계획이 중간에 세면서 숙청됩니다. 오히려. 자, 이 사건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고요. 김일성이 이 연안파를 종파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1950년대 말이 되면요. 중국과 소련 중에 누가 공산권의 최고 형이냐, 최고 더 영향이 있냐 이런 것을 두고 그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요. 중국과 소련인 중에서. 그래서 북한은 이제 독자 노선을 천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소련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 알아서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전후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아무래도 전쟁 이후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받긴 받아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겪었어요. 그리고 농업의 협동화, 그리고 소규모의 개인 상호업도 협동화를 추진하는데, 다 좋은데 결국에 이제 사회경제체제 성립했어요. 다 같이 협동해서 하자는 건 좋죠. 다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전 사회 경제 체제를 그 모두말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말동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뭐 무임승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해가지고 효율성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내적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막 운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57년에는 뭐 천리마 운동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자. 뭐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니면 100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등등의 그런 운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보상이나 그리고 기술 혁신이 없는 그야말로 생산성 향상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남한의 반공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